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원자재 공부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야, 벌써 네 번째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 히토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원자재, 땅속의 검은 황금, 원유, 영어로 크루드 오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원유로 왔습니다. 우리 원유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차에는 그쵸.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잖아요. 네. 오늘 그 원유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걸 좀 준비하셨죠? 네. 다른 원자재야 가격을 알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주유할 때마다 원자재 가격을 확인하는 원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단위 산업 중에 가장 큰 분야가 석유 산업이라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포춘지에 선정한 세계회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보면 상위 10개 기업 중에 5개 회사가 석유 회사입니다. 3, 4위가 중국의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고요. 5위가 네덜란드의 쉘, 8위가 영국의 BP, 9위가 미국의 엑소모빌일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사실 그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석유였고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또 유가는 또 기업의 손익이나 경기 흐름 그리고 경제 성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고요. 여기에 또 선물 거래 이런 걸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까지 다양하게 생기면서 우리 생활 전반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유하면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원유 가격 막 변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격을 올리는 거냐, 떨어뜨리는 거냐,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경제를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원유에 조금 어쩔 수 없이 원유 가격을 좀 알게 되고 원유의 변동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여부를 조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과정을 좀 준비한 거죠. 그렇죠. 원유의 헤게모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국제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지금까지는 그 헤게모니를 어쨌든 미국이 계속 쥐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석유의 생성 원리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봤는데 한국에 살던 공룡은 뭘 했길래 석유를 안 만들었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에 공룡이 있었대요. 네. 한국에 살았던 공룡이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근데 석유는 공룡이 죽어 생긴 건지 원유의 생성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는 지하에 매장된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동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석유의 생성 원인은 유기기원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바닷속에서 쌓인 동물 시체, 이런 유기물들이 땅의 열과 압력으로 인해 탄화수소로 변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주로 백악기나 쥐라기 시절 지층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또 생물이 묻힌다고 다 석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제 묻혀서 석유가 됐다 한들 어느 정도 양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야지 석유를 생산하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일단 지층이 형성되는 시점에 유기물의 양이 충분히 많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퇴적암이 널리 분포된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 적절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화학 변화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또한 석유층이 생성되기 위해 침투성이 좋은 사암, 그래서 이제 사막 지형에 좀 많은 거고 석유가 보존될 수 있도록 막아주는 덕기암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개체수도 많고 죽으면 바로 산소 과정은 바닥에 가라앉는 미생물이 석유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아는 공룡은 개체수도 적고 크기도 너무 크고 또 죽으면 또 산소와 접촉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생물들이 또 시체를 분해해서 이런 이유로 공룡이 죽어서 거의 석유를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유 종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유는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지형적 위치 그리고 밀도와 유황의 함유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지형적 위치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정제나 운송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럴당 가격을 매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밀도가 가벼울수록 그리고 유황의 함유량이 낮을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원유를 구분할 때 API 지수를 활용하는데요. API는 미국 석유협회를 말합니다. API 지수는 원유 비중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섭씨 15.6도의 물과 비중이 같은 원유를 10으로 보고 이 비중과 반비례해서 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을수록, 즉 단위당 무게가 가벼울수록 API 지수는 높아지는 셈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PI 지수가 50도 이상인 경우는 초경질류, 35도에서 50도 미만을 경질류, 26도 이상 35도 미만을 가운데 중을 써서 중질류, 10도 이상 26도 미만을 무거울 중 써서 중질류로 분류를 합니다. 경질류는 이제 휘발유나 나프타 같은 고가의 성분을 뽑기에 유리한 이제 원유라서 가격이 비교적 비쌉니다. 이번에 석유 수출기를 막아버린 이란이나 트럼프의 개입으로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리비아가 이런 고품질 초경질류 석유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유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베네수엘라도 사실 초경질류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꼽기만 하면 너무 좋은 기름들이 나온다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석유에 대해서 조금 알지 않습니까? 제가 왜요? 대학 다닐 때 그렇군요. 이런 거 약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원유를 갖고 끓이면요, 그 밀도가 낮고 한 게 먼저 나오는 게 휘발유예요. 이 초경질류라는 거, 그 휘발유 같은 성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 기름이나 막 현재 있는 설비에다가 넣으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휘발유가 너무 많으면 좀 섞어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좀 무거운 거랑 섞어서 넣어줘야 이 끓는 점이 잘 끓어요. 그런 식의 원리가 있어서 이 석유를 어떤 특정 지역에서 무작정 가져다가 이렇게 석유를 무작정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적절한 조합이 돼야 휘발유가 좀 뽑아진다. 그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수십 종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와 브렌트유, 두바이유, 이거를 세계 3대 유종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유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국제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는 두바이유 많이 듣지 않았나요? 네, 두바이유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유종이고요. 이들이 기준유가 된 이유는 생산량과 거래량이 많고 생산이 독점되어 있지 않아서 가격 형성 과정이 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WTI는 미국 원유인데요. 이제 나프타, 즉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협정 국가와 기타 미주 지역의 원유를 공급했었고요. 두바이유나 브렌트유보다 비싸고 이런 이유로 자원 고갈에 대비한 미국의 정책으로 한동안 수출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WTI 가격이 오르면 대체로 브렌트유나 두바이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가운데 있는 브렌트유를 보시면 북해의 브렌트, 티스, 휴톤 등 9개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말하고 영국하고 노르웨이가 소유를 반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가요? 네. 대단하나요? 마지막 두바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 유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입 원유에 가장 결정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석유 가격은 거의 두바이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보다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싸다는 식으로 표기하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대부분 거의 두바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거를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왜 중진류? 초경질류인데 중진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중진류가 많아서 그런가? 경질류인데 중진류에서 중이 가운데 중이래요. 그래서 미국 서부 텍사스 중부 지방에 생산돼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WTI의 마지막 I가 인터미디에이트, 그래서 중간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가운데 중을 써 중진류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헷갈리겠네요, 확실히 일반적으로.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렇게 그냥 지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원유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내용 몇 가지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석유는 주로 중동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석유하면 역사적으로 분쟁이 많았던 아시아 서부 중동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 보시는 것처럼 매장량 기준으로는 사실 베네수엘라가 3,032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17.9%를 차지하면서 1등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211만 배럴에 그쳐서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상위 10대 국가 이름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측면에서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1등이고요. 참고로 또 최초의 원유 사업은 영국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 외에 이제 미국 텍사스 유전이나 러시아 바쿠 유전 등은 20세기 중반에 많이 개발이 됐고, 특히 이제 해양 원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의 북해 지역에서 석유 시추를 많이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브렌트유 이런 게 북해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고요.
그리고 다만 전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 중에 60% 정도는 사실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열이 확 나는 게 중국도 사실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국만 안 나오는 거. 한국에는 아무것도 한국 없어. 공룡들이 한국 공룡들이. 열받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음 원인에 대한 오해는 석유는 40년 후에 정말 고갈될까라는 겁니다. 아까도 앞에서 석유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에너지 전문가들은 피크 오일의 도래를 점쳐왔습니다. 그때마다 석유의 가체, 채굴 가능한 매장 연수는 40년쯤을 전망했었는데요. 앞으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약 40년 정도면 바닥을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BP 에너지 통계 2017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 확정 매장량이 1조 7,067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최근 30년간 왼쪽 그래프 보시면 석유 확인 매장량이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 해 300억 배럴이 넘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채굴돼 사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매년 매장량이 늘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셰일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셰일 오일은 비전통적인 채굴 기술이 개발되면서 석유 확인 매장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보이고요. 셰일 오일은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땅속 퇴적암 사이사이에 석유가 흩어져 있어서 채굴이 어렵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방치돼 왔지만 최근 셰일 오일층의 시추관을 뚫고 화학약품이 섞인 물을 고압으로 분사해서 암석을 분쇄하고 물과 기름을 분리해서 원유를 채취하는 수압 파쇄법이 개발되면서 생산 비용도 낮추고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셰일 오일이 있다면 또 오일샌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트주의 오일샌드는 부존량이 1조 7천억 배럴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는 조건이 우수한 일부만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긴 하지만 기술이 발전되면 이거 역시 다 전부 채굴이 가능한 이제 매장량이 될 거고요. 여기에 또 심해와 극지를 포함한 미탄사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 역시 현재는 이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을 아직 생산 못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석유공학 기술 발전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채굴이 가능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한 200년 이상은 석유 자원을 지금처럼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보면 열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15년 전, 20년 좀 전이죠.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과가 이제 여기 석유하고 좀 연관이 되는 과입니다. 참고하자면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좀 있으면 석유 없어지니까 맞아요. 대체 연료 빨리 개발해야 된다. 없어지고 하니까 야 어디 가야 되냐.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 우리 선배들한테 무슨 얘기 많이 들었냐면 야 이 무슨 GS 칼텍스나 SK 그 당시에 호남종이 이런 데였거든요. 그런데 가면 안 된다. 근데 아직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회사들. 다시 말하면 이게 참. 계속 우리는 속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석유가 없어가지고 세상이 안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석유라는 거를 아예 못 쓰고 태양열이나 다른 걸로 에너지원이 바뀌어서 이렇게 완전히 에너지원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지 원유 자체가 고갈돼서 우리가 그걸 못 써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석탄이 이제 거의 채굴이 안 되듯이 원유도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대체 에너지들, 친환경 에너지들이 개발이 되면 석유도 이제 점차 안 쓰는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안 쓰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주유소 기름값도 내려갈까인데요.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바이유나 브렌트유 같은 원유의 가격이 아닙니다. 국제 석유 제품의 가격과 원달러 환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이란 싱가포르 현물시장 제품 가격 MOPS, Means of Flat 싱가포르를 의미합니다. 석유 제품은 원유라는 동일한 원료를 동일한 공정으로 가공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종류가 각각 다른 제품을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제품만의 원가를 산정할 수 없어서 특정 기준가를 정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싱가포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가를 결정한다고 하고요. 다시 주문하기 전에 재고를 소진하는데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2주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근데 실제 원유 가격이 올리고 나서 뭔가 이제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제품 가격도 뭔가 올라야 되거나 내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야지 사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환율 변동분까지 감안해서 또 공급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또 유류세 비중이 또 큽니다. 이게 이제 또 정액 형태이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가 아니고 제품 가격이 석유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또 유류세 비중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것도 이제 유연하게 뭐 원유 가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동성을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는 맞지만 뭐 언젠가는 수렴은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봐도 열받았다. 오늘 열만 세 번 맞는데요. 그 정유회사들 통상적으로 이런 구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의도되지 않게 좀 장난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이렇게 수입가하고 환율을 하고 변동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이 변동폭이 클수록 오히려 정유회사는 꽤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뭐 꽤 많이 우리는 경험했지만 실제로는 그 원유가가 떨어졌는데 휘발유가가 올라요. 혹은 경유가가 올라. 아까 얘기했던 싱가포르 최근에도 이제 사실 경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런데 꼭 그럴 때 환율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싸게 이제 하게 되고 뭐 원유가가 실제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 가격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상당히 텀을 주고 미치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에다 기름 넣을 때쯤 되면 항상 비싸기만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사실 내용도 이제 그 정유사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팩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유사가 자기네 입장으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뭐 틀린 말은 아니라서 일단은 저도 여기저기 자료를 작성해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MOPS 가격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어요. 싱가포르 가격을. 근데 이게 플랫.org라는 사이트에 있긴 한데 이게 돈 주고 사야 되더라고요. 엄청 고가의 이제 정보인 것 같아서 실제로 구글링을 해봐도 가격 차트라던가 금액 수준을 알아보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짬짬이구만 이것도. 예,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이제 원유의 생성부터 종류 그리고 몇 가지 상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원재료를 통해 경제와 투자 알아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원유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